흔히 주고받는 말, 언제 밥 한 끼 먹자. 이럴 때 대개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대답한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확률은 매우 낮다. 이른바 인사치레라는 것이다.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금처럼 인사말로 통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 가장 큰 소원이 배 부르게 밥을 먹는 일이어서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유래야 어쨌든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언사에 속한다. 언제 밥 한 끼 먹자. 그럼에도 사회가 각박해진 것일까? 이제는 그 말 대신 혼밥이 유행이다. 혼자서 하는 식사라는 혼밥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 생활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는 타인과 밥을 먹는 자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인간관계 단절 등 혼밥의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혼자서 저녁을 먹으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위험이 동반 식사 때에 비해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혼자 밥을 먹는 남성은 어울려 식사를 할 때보다 수면 부족 위험이 1.3배, 우울한 기분에 빠질 가능성이 1.9배, 자살 생각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식사를 하는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수면 부족 위험, 우울한 기분, 자살 생각이 각각 1.4배, 1.5배, 1.6배 높았다고 한다. 출장의 결과물을 정리하고 사실은 혼밥이 싫어서 후배 에어와 약속을 잡았는데 에어는 굳이 만나겠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왔다며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저 라이브러리 안의 업무가 매우 궁금하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말을 건넸다. 혼밥이 싫다는 내 이야기, 불을 사용해 요리를 시작했다는 그들의 말, 특히 선임자로 보이는 무표정한 남자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말을 해댔다. 대화를 처음 하는 산때라면 반드시 첫 부분에 인사를 나누고 잠시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그가 다 메꿨다. 그럼에도 역시 서로 말이 없는 대목에 이르렀다. 얼마 전에 하고 나는 말을 시작하려다 다른 생각이 나서 그만뒀다. 역시 쉽게 던질 수 있는 말로 출장지인 오후리드 이야기를 하려다가 문득 설리에게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었다. 내가 머뭇대는 사이 잘 준비된 그리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경전을 확인하는 듯한 치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답을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점점 분명해져 갔다. 아쉽네요. 함께 온 여자의 말이었다. 다행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에어가 자기에게 향한 질문으로 오해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식사 후에 들어가서 논의해 보자고 하는 바람에 대화가 멈췄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튀어나온 말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하얀 코끼리 같은 언덕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스페인 기차역에서 맥주와 아니스 리큐어를 마시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남자는 낙태를 하라고 여자를 설득하려 하지만 여자는 그것에 대해 양가적이다. 이야기의 긴장감은 그들의 간결하고 가시 같은 대화에서 비롯된다. 기차를 기다리며 남자는 여자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실행을 해야 한다고 계속 설득한다. 여자는 남자의 요구를 거부하지만 설득은 계속되고 그러다 끝난다. 아마도 무언가는 낙태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끝까지 그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 넌 그게 매우 간단하다는 걸 알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난 알아. 지금 나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니?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제발 말 좀 그만하면 안 될까? 흰 코끼리의 상징성은 이야기의 주제를 더욱 강조한다. 흰 코끼리의 두 가지 가능한 의미, 즉 암컷의 다산과 버려진 물건이 여기에서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남자로서 그는 결코 스스로 임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임신에 대한 책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언덕이 흰 코끼리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니요, 당신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왔다는 그들과의 식사 동안 나는 하얀 코끼리를 떠올렸다. 중간쯤에 나는 마치 무협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절정의 무림 고수가 만나 겨룬다면 하수들처럼 무기를 써가며 뛰어다니지 않는다. 단 그들은 물을 나는 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는 무예의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협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신 즉 의리를 뜻한다고 한다. 그들의 무에 나의 협이 눌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고 나는 설리의 단서를 이어갈 방법을 궁리했다. 대화의 키워드를 연결해보면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처음에 혼밥, 그리고 음식과 요리, 라이브러리 안의 리포트, 최근의 출장, 다른 구역에서의 많은 새로운 발견들,
자신들 구역의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재력을 비롯한 능력에 대한 강조.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나 역시 짐짓 모른 척했지만 그들은 이런 걸 알고 싶어 했다고 생각된다. 내가 설리를 잘 아는지, 설리가 남긴 것을 잘 아는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설리와 설리의 작업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기억이나 믿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이 생각은 그들이 가고 정리해보니 그렇다는 말이다. 실제로는 설리와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설리는 언급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이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있냐고 묻는다면 분명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에 빙산과 같은 의미로 쓰인 빙산 이론이 있다. 해밍웨이의 빙산 이론은 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전체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00개 미만의 단어로 쓰인 하얀 코끼리 같은 언덕들은 이 이론의 간결함과 함께 낙태라는 단어의 눈에 띄는 부제를 통해 이 이론을 예시한다. 작가는 자신이 무슨 글을 쓰는지 알고 있다면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작가가 진실되게 쓴다면 독자가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빙산의 위험은 오직 8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물 위에 떠 있다는 데서 나온다. 해밍웨이는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쓴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감정을 싣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문체를 즐겨 사용했다. 건조하고 무정하며 강요하지 않고 상황만 묘사해 냉혹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생략하고 남은 부분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는 짧은 문장을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초고에서 어휘 3분의 1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기여 잘 읽거라의 마지막 페이지를 39번이나 고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고치면서 무엇이 어려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맞는 단어와 문장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고 명료한 어휘를 찾고 또 생략하기를 반복했다. 해밍웨이는 글을 쓰다가 생략할 때가 있으면 그 순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저없이 생략하라고 말한다. 생략해서 잃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생략된 부분이 오히려 남아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라서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널 사랑하다 보니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다. 해밍웨이의 대사가 하나 더 맴돌았다. 설리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가고 난 뒤 복귀 시간은 길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동양 철학을 한다는 점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알 것이다. 복채를 주고 나온 뒤에야 점쟁이가 했던 수많은 예언이 떠오른다. 10배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왔다는 그 두 남녀를 만나고 난 뒤 며칠 뒤 후배 에어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초판본 책을 수집해 책방을 여는 게 목표라고 그들이 사는 구역이 말하자면 라이브러리한 애 관점에서 보면 불모지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단다. 그리고 덧붙이길 초판본 수집가 가운데 설리를 아느냐고 물어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옛 동료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초판본, 처음 들었을 때는 애둘러서 말하는 혹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표현으로 바꿔 말했지만 지칭하는 것은 하나였다. 설리는 이를 마중물이라고 했다. 처음 떠오른 생각이 난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끌어올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이라고 불렀다. 내가 설리의 다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떠올린 것과 확실히 일치했다. 가끔 동지가 아니라 적이 앞으로 나아갈 길, 미래가 향하는 방향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 단순하게 편두통을 해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고 저장된 추억마저 잘게 쪼개놨던 게 바로 어제까지의 나였다. 돈키호테가 될 시간이라고 뇌까렸지만 결국 타인의 자극으로 겨우 움직일 생각을 하게 됐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기는 무엇이고 또 마음대로는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에서 주체이긴 한 걸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남의 인생의 주인공까지 범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나는 언제고 내 인생의 주체였던 적이 없다. 그저 남이 휘두르는 대로 살아왔고 나도 그 심리적 폭력을 안정이라고 생각하며 방심했다. 작업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며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일까?